패시브라는 것도 패시브 건축이라는 것을 뭐 제가 굳이 여기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자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이미 좀 익숙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패시브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6가지 요소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적용되어야만 하고요. 거기에 뭐 가장 기본이 고단열이고, 또 고기밀, 또 고성능 창호, 그리고 열교 환기 장치, 그리고 열기 없는 디테일, 거기에다가 이제 창문의 차양, 이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티푸스 공법에서는 이 6가지 중에 고단열과 열기 없는 디테일, 고기밀, 또 차양, 이 부분에 저희 공법과 그 시스템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이전에 건강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꼭 패시브가 아니라도 이 6가지 항목은 잘 지켜지고 설계되고 시공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보면 단열 기준이나 환기 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상대적으로 고기밀, 또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 장치, 이것들은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잘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고기밀 부분은 조금 아직도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고요. 차양도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열교 차단, 즉 열기 없는 디테일은 아직도 요원한 수준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 도면 검토를 하다 보면 참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해야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성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쁘게 하고 싶고, 또 모양도 좀 예쁘게 내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디테일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교 없는 디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열교의 개념을 좀 알아야 열교 없는 디테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공 방법도 아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열교라는 그 용어를 이 화면의 그림처럼 설명하곤 합니다. 2개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양동이는 구멍이 좀 나 있고요. 오른쪽은 좀 두껍지만 구멍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동이를 건물의 외벽, 또 단열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아니, 단열 벽체라고 좀 봅시다. 그 물은 냉난방 에너지, 즉 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 새어나오는 물줄기 부분은 바로 그 열교 부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이 많을수록 에너지는 많이 새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 물의 양을 채워놓고 이렇게 시간을 흐르면서 기다려 보면 구멍이 많은 데는 물이 많이 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계속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물이 에너지라고 봤을 때 그만큼 기름을 많이 떼야, 즉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줘야 어느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열이 약한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단열이 잘 돼 있는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한 집에 왼쪽에 사진처럼 구멍이 많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떨까요? 열교는 이런 구멍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디테일을 완성해 가는 게 열교 없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왼쪽 사진의 왼쪽을 보시면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구멍이 없다는 가정으로 에너지 검토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은 오른쪽 같이 열교 부위가 상당히 많게 되죠. 왼쪽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이고, 오른쪽에는 그 화강석을 벽에다 붙였을 때 그런 화강석의 앙카, 그 파스너가 들어가겠죠. 이걸 한 제곱미터당 4개 정도 박았을 때의 예입니다. 보시면 설계 열 관리율 0.21로 맞춰서 했지만 실제는 0.49 정도까지의 열 관리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거의 2배가 넘는 수준까지 실제 그 설계할 때 예상했던 에너지 성능보다 2배 정도까지 더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에너지만 좀 더 투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자로 이어졌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은 돈대로 쓰고 건강은 건강대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이 심각한 열교는 하자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나 물적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와 결로수 때문이겠죠. 이거 겨울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방송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많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이것은 공정상의 문제로 일부분의 단열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겨울에 발생됐던 현상인데요. 콘크리트 슬라브 밑에 결로수가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배관을 위해서 철물을 좀 박아놨는데 여기에 또 더 집중적으로 결로수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저 MDF 천정 커튼박스 부분에 다 젖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도배까지 해놨는데 저렇게 물이 젖어서 얼룩이 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에서 과연 보완이 될 수 있을지는 참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거겠죠.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몇 년 동안 물 맞고 곰팡이 방지하고 이런 거 애를 쓰고 결국 리모델링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교를 막기 위해서 그럼 집을 냉장고처럼 이렇게 딱 한번 만들면 되겠죠. 이제 아시다시피 집은 냉장고가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열교 차단 제품들과 시스템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선택하셔서 딱 맞는 디테일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자재들을 사용하면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티푸스 프레임도 바로 이 열교 차단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티푸스 공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샘플이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교 차단제의 형태는 저런 트러스 프레임의 형태입니다. 저때 상판과 하판 사이에 스테인리스 강선을 트러스로 연결을 해서 저렇게 강성을 갖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게 기본적으로 4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열 프레임의 성능이 열교 없는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구현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열교 차단제 이 단열 프레임을 이용해서 외벽체나 지붕 벽체를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 단열재도 구성하고 투스방수도 넣고 이런 기밀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이제 티푸스 공법이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수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왼쪽에 큰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전체 벽체 구성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에 빨간색 막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열교 차단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열교 차단제는 저렇게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트러스 강선의 그 사이에 이제 단열재를 충진한 형태로 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은 저 트러스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힘을 받아주는 부분이고, 단열 성능은 그 속에 충진된 단열재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테인리스 강선이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분은 열교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고, 또 뒤쪽에 단열재를 조금 더 보완함으로써 그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법의 시공 순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순서들은 주로 퍼트널 방식, 즉 외부에 옹벽이 없고 보와 기둥, 수납부만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 옹벽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트널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라브와 스라브 또는 보와 보 사이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저건 설계된 간격입니다. 간격으로 프레임을 저렇게 설치를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는 젯바라고 해서 내부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단열재를 이렇게 격자 높이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열 벽체가 되는 것이고요. 바깥에 외부 쪽에는 그 투습 방수지를 적용해서 방풍과 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고, 내부에는 가변형 방습지를 적용해서 기밀층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외부 쪽에 외장재를 걸 수 있는 하지 또는 트랩 이런 것들을 걸어서 외장재 시공을 하고요. 내부에는 뭐 석고보드를 치거나 경량 벽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벽체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내부에 젯바 설치나 또는 그 내부에 기밀 방습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퍼트널 방식일 경우만 적용을 하고요. 외부에 옹벽 벽이 있는 구조에서는 두 개를 좀 빼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부분입니다. 티푸스가 얼마나 그 성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면 뭐 공갈치네 사기치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인된 시험 기간에 이렇게 시험 샘플을 만들어서 의뢰해서 얻어진 성능들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크게 화재 안전, 즉 그 커트럴 타입의 경우에는 외벽에 사용될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커트럴 타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 써서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저희가 만들어서 실물 테스트를 좀 거쳐봤고요. 그 다음에 단열 및 열교 차단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실물 대형으로 만들어서 모크업을 해본 건데요. 여기는 이제 화재 시험입니다. 그래서 3m에 3m짜리 시험체를 만들어서 저렇게 불에 던져 보는 거죠. 던졌다는 게 이제 그 시험 틀에 넣어서 안에서 불을 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불을 열기를 댔을 때 과연 벽체에 구멍이 나지 않느냐, 화염이 빠져나오지 않느냐, 연기가 빠져나오지 않느냐, 화재가 이렇게 확산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거 30분 이상을 견뎌줘야 합니다. 30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 시험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쫄리면서 시험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30분 내화 성능 여유 있게 구현됐고요. 저기 시간 제일 위에 그 표에 보면 차열 성능에서 그 기준 온도 대비 우리가 실제 얻어진 값들을 보면 실내와 실외기에 있을 때 온도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9도, 1.8도 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내부에는 850도 막 이렇게 뜨거운 열이 있지만 외부에는 저 정도의 온도차밖에 나지 않는 그 정도로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이 내부에 이제 무기질 단열재인 그라스를 채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제 대형 실물 시험이에요. 이제 구조 성능과 기밀 성능, 승률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해 본 건데요. 그 실물의 사이즈는 한 가로 3.6m에서 높이 7.4m 정도. 실제 그 외부의 벽체를 그대로 띄워와서 시험체에 걸고 테스트를 해 본 것이고요. 이건 국제 그 시험 기준에 맞춰서 아마 501.9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맞춰서 시험했던 항목이고요. 시험 항목을 보시면 기밀 성능, 수밀 성능, 구조 성능, 또 층간 변유가 있는데요. 이 층간 변유가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알고 계시는 지진, 내진 성능을 좀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기준값들을 좀 만족하고요. 특히 내진 돌을 걸거나 또는 CRC 보드 같은 걸 걸어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요. 다 기준값 이하로 다 떨어져서 다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열 열교 시험인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기준값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열교 값입니다. 저희는 이게 프레임이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 열교 값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가지고 시험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패시브하우스 기준이 국내에서 0.02 이하로 열교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단열 성능을 열 관리를 0.15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즉 자세히 보면 0.145로 설계를 했을 때 성능 값이 실제 시험을 해보니 0.15 그대로 수준으로 거의 나왔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형 열교로 분석해보니 0.01 수준에서 선형 열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패시브에서 0.01 이하는 열교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요건 이제 기존 방식, 즉 저희가 이제 커트롤을 목적으로 사실 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커트롤 대비 파이프로 만들었던 커트롤 대비 우리 프레임을 넣었을 때의 성능값이 과연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을 시험 의뢰해서 이렇게 알아본 거고요. 봤더니 그 파이프 구조, 즉 우리가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 구조로 벽을 만들고 단열재를 채웠을 때 보다 이 그 파이프 대신에 이 티푸스 열교 차단제를 썼을 때 한 6분의 1 정도로 줄더라, 열교 값이. 그래서 이거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논문이나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먼저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제일 좌측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제일 좌측에가 파이프인데요. 파이프 뒤에 단열재를 충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열재가 200ml를 썼다라고 했을 때 파이프가 100ml면 100ml 뒤에 단열재를 끼느냐 안 끼느냐. 현실적으로는 사실 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끼느냐 안 끼느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 열교값이 0.234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기고요. 뒤에 파이프 뒤쪽에 단열재를 그래도 연속적으로 끊김없이 해주면 그래도 열교가 많이 줄어듭니다. 0.27, 0.027대니까 0.03 정도로 대충 보시면 그 정도고요. 그 파이프 대신에 우리 그 티푸스 단열 프레임을 썼을 때 열교 값입니다. 0.01 수준.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열교 차단 성능이 좀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 시험을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3차원 시뮬레이션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왼쪽 거와 가운데 거, 오른쪽 거 그 순서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가장 왼쪽에 파이프 뒤쪽에 단열을 안 한 경우 이게 흐릿하게 이렇게 쭉 선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여질 거고요. 파이프 뒤쪽에 단열이라도 해주면 이렇게 그나마 좀 낫지만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겠죠. 이게 시뮬레이션 상이니까. 그러나 열교값은 아까처럼 0.027 정도 수준 나오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우리 티푸스 단열 프레임을 썼을 때는 거의 표현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리고 저희 프레임을 적용할 때 가급적 요 정도 수준의 단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네모난 박스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 줬는데요. 최소한 우리는 155mm 이상, 한 160mm 정도의 단열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선형 열교값이 한 0.02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급적이 200mm 정도 해주면 이제 그라스율 기준이고요. 200mm 정도 해주면 선형 열교값이 0.01 수준으로 가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완전히 열기 없는 그런 단열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된 설명이니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성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자재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외벽이나 지붕에 사용할 경우에 자재 구성인데요. 메인이 저는 트러스 단열 프레임이에요. 저건 4m로 나오고요. 규격은 폭이 75mm, 두께가 125mm 정도 됩니다. 높이가. 네, 이 앞에 보시는 그 샘플이 저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본 건물 구조체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그 파스너가 있는데요. 저 파스너를 규격을 한 5가지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열재가 얇을 경우부터 아예 300mm까지 두꺼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파스너를 바꿔서 이제 벽 두께를 만들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앙카, 스쿠리 앙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과 또 그 파스너 연결되는 것도 이제 볼팅 방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볼트 방식, 조립식 방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벽돌 인방과 캐노피에 사용하는 자재 구성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프레임만 좀 다른데요. 저건 규격이 400mm에 75에 125 또는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벽돌 인방을 쓸 때에는 전체를 다 프레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하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과 시공 방식은 똑같습니다. 실제 벽돌 인방을 설치할 때 이게 모습이고요. 저렇게 앵글을 접어서 벽돌을 받치고 있습니다. 저 앵글의 두께는 6mm에서 9mm 그 사이에 그 구조에 따라서 좀 받치고 있고요. 그 앵글과 또 티푸스 열교 차단 프레임과의 접속은 이렇게 T볼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T볼트의 강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골 구조에 사용하는 그 고장력 볼트의 재질, SC45 그 정도의 성능, 그 경도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철로 만든 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안정성 있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경사 지붕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저렇게 그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메인 자재로 좀 해봤고요. 지붕의 경우 저렇게 투습 방수제하고 갓파이프를 적용해서 저런 지붕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다 이제 합판치고 뭐 징크나 기와를 얹으면 다 되는 거고요. 저 속에 이제 그 아까 우리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라스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스에 대한 그 문의가 많아요. 야, 그라스 이거 물에 젖으면 성능 안 나오잖아. 또 습기 먹으면 이거 주저앉는 거 아니야? 또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오래되면 이거 건물의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불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이거 건강이 안 좋은 뭐 성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라스는 무기질이면서 비성면입니다. 그리고 주 재료는 유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조금 650도씨 정도에 좀 녹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불연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라스울에 이제 뭐 페이싱을 은박이나 뭐 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접속해서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 만들 때 접착되는 본드 뭐 이런 게 있어서 준불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등급으로 나옵니다. 즉, 열 전도율이 0.034 이하로 대부분 다 가등급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라스울을 노천에 이렇게 붙여서 시험을 해봤어요. 한 달 동안 벽에 붙여서 비도 맞추고 실제 그럼 얼만큼 젖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일반 그라스울과 발수 그라스울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그날 비가 오는 날이고요. 비가 온 날 그럼 과연 얼만큼 비를 흡수하느냐라는 부분을 걸어보고 무게를 달아본 건데요. 일반 그라스울은 약 40%, 자기 무게, 즉 그라스울 무게의 약 40% 정도의 물을 흡수합니다. 빗물을. 근데 발수 처리된 그라스울은 약 5% 정도의 빗물을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수 그라스를 외벽에 또는 지붕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건조돼서 마르면 다시 제 성능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흡수가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안상으로 저희 투습 방식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공장에 당진 이렇게 이수바 공장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걸어놓고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열화되고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스템도 같이 걸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벽에 돌을 붙여놓고 오픈 조인트로 또 이렇게 비를 맞춰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 지금 2016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꽤 됐죠. 그라스울 사용 비율인데요. 사실 유럽 쪽에는 뭐 한 40%에서 70% 정도까지 시장에 그라스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7년 기준으로 한 17% 정도 시장 점유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내화 시험, 준불연, 불연 이런 게 시험 이제 강화되면서부터 지난 겨울에 그라스울이 엄청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수요량이 좀 넘쳐나고 있어서 공장 캐파가 좀 부족한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저렇게 외벽에 그라스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보여주고 일을 하고 있어도요,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현장에서 이 그라스를 쓰면, 야, 저거 젖으면 어떻게 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야, 저거 젖으면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빨리 뭘 씌워. 안 보이게 좀 해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외국은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커튼을 저렇게 오픈 조인트를 해도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했겠지만 우리나라 저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무슨 뭐 건물 이따위로 뭐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그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그라스울이 싸죠. 미네랄울 즉 앞면은 되게 비싸요. 밀도도 크기 때문에 무겁고 또 저걸 한 1300도씨 정도에서 녹는 거기 때문에 완전 불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싸고요. 시중에 많이 쓰고 있는 EPS 2종 이게 가격대가 좀 나옵니다. 어쨌든 그라스울이 좀 싸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투습방수지입니다. 투습방수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 수증기 분자와 물 분자의
크기 차이를 이 천막을 통해서 걸르는 거죠. 얼개미를 만들어서 채의 망처럼 작게 만들고 채가 가변형으로 좀 망이 커지느냐 좁아지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투습 방수인데요. 방수라는 개념이 물 분자가 이 막을 통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방수라는 개념이 좀 들어간 거고, 수증기는 물 분자보다 한참 작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는 게 이제 투습 방수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가변형 방습지 즉 요것은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 간 게 가변형이 되겠습니다.